time. My dreamy friend, it's coffee time. Let's listen to some jazz and rhyme and have a cup of coffee. Let me show a little coffee house I know where all the new bohemians go. 안녕하세요. 맛있는 커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구대회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강의로 맛있는 커피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를 좀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할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고 왜 커피에 빠지게 됐는지 말씀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지금 카페를 몇 개 하면서 커피가 좋아서 커피 여행을 떠나고 커피에 관한 글을 쓰고 커피에 관한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커피가 어느 날 제 삶 속에 훅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이 커피의 매력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제가 커피가 좋아서 커피를 많이 즐겼지만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커피를 좀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맛있게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배우게 됐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내려 마시다가 그런데 에스프레소라는 것을 한 잔 마시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매력적인 것이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들으시면서 에스프레소가 뭐가 맛있다고 그게 매력적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직접 또 만들어 보시면 또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매일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만들어 마실 수 있으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몇 달의 고민을 걸쳐서 이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직장에 사표를 내고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8개국 정도의 나라를 여행하면서 커피에 관한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커피를 찾아서 떠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해외에 갈 수 없어서 커피 여행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저는 짐을 싸서 맛있는 커피를 찾아서 세계 각지를 또 떠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를 이야기할 때 맛없는 커피, 맛있는 커피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어떤 게 맛있고 어떤 게 맛없는 커피냐. 사람마다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신맛의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원두를 사러 와서도 신맛이 좋은 커피 주세요 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분은 신맛 없는 커피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다르죠? 그거는 마치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어떤 분들은 꼬들꼬들한 면발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부드러운 면발, 좀 오래 끓여서 부드러운 면발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커피도 그렇습니다. 신맛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신맛을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쓴맛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과테말라 안티쿠아를 좀 강하게 로스팅한, 인도네시아 만델링을 강하게 로스팅한 그런 원두를 찾으세요. 그러면서 그 묵직한 맛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커피는 이런 맛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손님들이 저한테 묻는 것 중에 맛있는 커피 하나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 맛있는 커피라는 게 제 생각이잖아요. 그럼 저는 이런 커피가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그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1, 2분간의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쓴맛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신맛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여쭤본 후에 제가 선택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가서 용도에 맞게 드시는 거죠. 자, 이것들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맛있는 커피의 이제 조건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텍스트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교과서 같은 거. 맛있는 커피란 조건이 있는 것인가? 조건이 있습니다. 적어도 4가지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맛, 쓴맛을 넘어서서 맛있는 커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생두가 좋아야 됩니다. 생두가 뭐냐? 볶지 않은 날콩입니다. 여러분들이 회를 좋아할 텐데 회를 드실 때 신선하지 않은 거,
잡은 지 오래된 거 그거로 회를 쳐서 드실 수는 없어요. 왜? 상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살이 탱탱하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서 물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두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원두가 좋아야 돼요. 생두, 원두. 원두는 뭐냐면 볶은 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스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스터는 커피를 볶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맛이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덜 볶고 그 다음에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더 볶아서 그 맛을 잡는 겁니다. 적절한 상태의 로스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원두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볶은 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씹어 드시는 분도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군인이 와가지고 저한테 원두를 사갔어요. 그럼 군에서 어떻게 드세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로 먹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행군할 때는요 원두를 씹어 먹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추출한 거를 마시면 소변이 마렵잖아. 그러면 행군하다가 소변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잠이 안 오기 위해서 그 원두를 씹어 먹는데요. 그럼 진짜 잠 안 온대요. 카페인 때문에 그렇겠죠. 두 번째는 그거를 이제 군에서 내려 마신다. 그럼 군에서 커피를 내려 마셔도 괜찮냐?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대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임들도 좋아하고 후임병들도 자기를 잘 따른대. 커피를 자기가 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 자기가 바리스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바리스타가 이제 역할이 중요한데 세 번째는 이 원두를 가지고 추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추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프렌치 프레스라는 걸로 이렇게 꾹 눌러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 메이커 같은 데 넣고 스위치를 누르면 그 안에서 이제 추출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거로 추출할 수가 있죠. 전부 다 바리스타예요. 이 바리스타는 뭐냐? 바에서 일하는 사람을 이제 바리스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바를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순간은 여러분들한테 바리스타인데 안타까운 것은 맛있는 커피를 직접 드릴 수가 없어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리스타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느 카페에 갔는데 전날 정말 너무 맛있는 커피를 맛봤어요. 다음날 갔더니 직원이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안한 거야. 어제 그 직원이 있어. 그래서 커피를 내왔는데 맛이 달라요. 왜 다를까? 원두도 같고 기계도 같은데 왜 저 맛이 다를까? 이 바리스타의 손맛이 다른 거죠. 또 하나는 어제의 콩이 오늘의 콩이 아니에요. 이 원두는 생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해요. 어제의 원두와 오늘의 원두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원두를 그날만 쓰는 거죠. 3일 전에 볶아서 3일 후에 그날만 쓰고 버리고 또 이틀 전에 볶은 거를 다음 날 쓰면 딱 3일째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습도, 온도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져요. 예민한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런 분들은 좀 괴로워요. 왜? 너무 잘 느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이 직접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보세요. 생두도 좋고 그 생두를 가지고 로스팅을 해서 원두도 좋고 그 다음에 바리스타가 실력 있는 바리스타가 정성스럽게 정말 잘 추출했어요. 그래서 한 잔에 맛있는 커피가 딱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커피를 마셨더니 이 맛이 별로야. 왜 별로냐? 내가 상사한테 혼났거나 아이하고 싸웠거나 아니면은 와이프하고 다퉜거나 그죠? 그런 상태다. 그런 상태, 화난 상태, 기분 안 좋은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는 커피를 마시면 속만 쓰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염이 있거나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카페인을 좀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역류성 식도염의 이제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에서 있었냐에 따라서 커피에 대한 맛이 달라질 수 있다. 커피의 이 맛이 그렇게 결정된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행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면서 느꼈던 인생 커피 3개가 있어요. 3가지의 인생 커피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얼마나 좋은 커피를 마셨길래 저 사람 저러냐. 근데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조금 놀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 가서 마셨던 그 훈련소에서 몰래 마셨던, 제가 그냥 몰래 마신 건 아니고요. 엄격히 말하면 조교가 불러서 한 잔을 줬어요. 그게 자판기 커피였어요. 그러니까 그 믹스 커피는 아니고요. 우리가 보면 거기에 프림이랑 그 설탕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자판기 커피예요. 인스턴트 커피는 아니고. 그 커피를 줬는데 그렇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2월이었어요. 굉장히 추운 겨울.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설탕까지 다 핥아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커피 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인생 커피는 제가 2005년도에 11월일 거예요. 히말라야에 이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기가 한 4,2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4,000m 넘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고생을 많이 했고, 마침 제 배낭에 우리나라 이제 인스턴트 믹스 커피가 있었어요. 그거를 등산용 컵에다가 2개를 넣고 좀 진하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끓는 물을 넣어서 촥 저었죠. 그리고 이걸 탁 마시는데 몸이 쫙 녹으면서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등산을 가서 추운 겨울이어야 돼요. 그죠? 여름에 더운데 뜨거운 믹스커피 마시는 분은 없어요. 추운 겨울. 지리산에 올라가든 안 그러면 한라산에 올라가든 아니면 내 뒷산에 올라가도 겨울에는 맛있어요. 두 번째 인생 커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랑은 좀 차이가 있죠. 세 번째 인생 커피는 제가 2012년도에 커피 공부를 하면서 일본의 이제 커피 대가들을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커피 대가를 만나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이제 도쿄에 있는 어떤 카페였어요. 거기에는 이제 거의 100세쯤 되는 커피 장인이 계셨어요. 거기에서 내려준 핸드드립 커피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재료로 쓰는 그 원두가 언제 거냐? 놀라지 마세요. 4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럼 40년이 넘으면 원두가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형편없겠죠. 그런데 사실은 원두가 40년이 된 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생두가 40년이 넘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한 3, 4일 전에 볶아서 지금 추출해서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럼 40년 동안 어떻게 그 생두 상태를 유지시켰느냐? 그걸 이제 에이징 했다고 하는데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게끔 만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장인입니까? 그거를 잘 볶아서 숙련된 바리스타가 내려서 준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됐죠. 생두, 원두, 바리스타.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어땠어요? 맛있는 커피를 맛보겠다. 내가 배워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으니 제 모든 신경들이 살아있었겠죠. 그때 마셨던 커피 한 잔. 그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인생 커피였다. 이런 커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궁금할 거예요. 야, 그럼 이렇게 좋은 커피인데 이게 언제 시작된 거야? 사실 1400년 전, 지금으로 1400년 전에 에티오피아 카파 지방에서 칼디라는 목동이 처음으로 커피를 발견했습니다. 커피를 발견해서 그거를 이슬람 승려한테 갖다 줬는데, 수도승한테 갖다 줬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밤에 수행할 때 먹어보니 잠도 안 오고 정신도 맑아지고 그래서 그거를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볶아서 추출해서 마신 건 아니에요. 왜요? 열매 자체로 그걸 푹 끓여서 마셨지, 혹은 열매를 씹어서 먹다 보니까 야, 이거를 끓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끓여서 먹어보고 또 우연히 이게 타죠. 타서 이 향이 좋으니까 이 탄 거를 가지고 또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잘게 부수어서 끓여보면 또 그게 커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피가 7세기에 시작이 돼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산에 열려있는 커피를 따서, 체리를 따서 그걸로 이제 마시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마시니까 그걸로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경작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농사를 져야만 됐어요. 8세기에 예멘이란 나라에서, 그죠?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예멘이란 나라에서 커피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커피는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그쪽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죠. 그랬던 커피가 11, 13세기에 이르면서
큰 변화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벌어지죠. 그래,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예루살렘 쟁탈을 위한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 이슬람 이제 군대들은 커피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전장에서 커피를 끓여 먹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전장에서 이제 전투에 지면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무기, 그 다음에 자기들 중요한 식량은 갖고 가는데 이제 커피를 못 갖고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군대가 전리품을 딱 보다가 좋은 것들 딱 추리고 못 보던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뭐냐 알아보니까 이제 커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거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슬람 저 군대들이 먹습니다 저거를. 그래? 그럼 저걸 우리가 어떻게 먹니? 이슬람 교도가 사악한 거니까 태워버려라. 이 태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원두를 태우면 또 고소한 향이 나요. 야, 향 하나는 진짜 좋다. 쟤들이 참 신기한 건 많이 갖고 있구나. 그러다가 호기심이 많은 이제 병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커피를 몰래 먹어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피에 좋은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소문이 유럽으로 쫙 퍼지죠. 야, 이슬람에 커피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맛있다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커피가 그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지금의 이스탄불, 터키의 이스탄불이 그 옛날에 한 15세기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어요. 사르센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거기에 세계 최초의 카페가 생겨요. 1475년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 전에는 커피를 그냥 마셨어요. 그냥 마셨는데 야 이거를 돈을 주고 팔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키바한이라는 세계 최초의 상업 카페가 생겨요. 그게 15세기 후반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고 커피를 마시고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고 뭐 이렇죠. 그래서 유럽에도 이제 커피가 전래되고 이러면서 그 수요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커피를 좀 많이 마실 수가 없을까. 그러니까 뭐 이슬람 쪽에서는 다 자기들이 볶아서 보내기 때문에 이거를 커피나무를 어떻게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인도에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도의 수피승이고 이슬람 승려였던 바바부단이라는 분이 예멘에서 커피 씨앗 7알을 몰래 가져와요. 만약 그 당시에 걸렸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였죠. 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14세기에 문익점이라는 분이 중국에서 면화씨를 갖고 왔죠. 우리나라 거는 이제 벤치마킹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왜 7알이냐 바바부단이. 이슬람의 행운의 숫자였어요. 행운의 숫자였기 때문에 7알을 훔쳐오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7알을 갖고 와서 인도 남부의 마이소르 지방의 산간에 커피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커피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었어요. 그 소문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에 소문이 났어요. 야, 인도에 가면 마이소르에 커피 나무가 있대. 그거를 가져와서 우리 식물원에 심어가지고 그걸 퍼뜨리면 되겠다. 어디다 퍼뜨려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자기네들의 식민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식민지 어디가 커피 나무가 좋은지 좀 조사해봐라. 그래서 첫 번째 성공한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가 1700년에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커피 농장을 조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프랑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1720년대에 프랑스의 디클리에라는 장교가 프랑스 식민지였던 브라질 위쪽의 작은 섬 마르티니크 섬에 커피 나무를 경작하게 됩니다. 그걸 성공을 해요. 그게 티피카 종인데 아라비카를 이제 티피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중남미 커피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쭉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열강들이 커피 나무를 이렇게 심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19세기에 오면서 커피 나무들이 다 이제 괴사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 왜 그러냐면 커피 노병이라는 게 있어요. 커피 나무 이제 이파리 뒤쪽에 곰팡이가 피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커피나무, 뭐 저쪽 남미에 있는 커피나무 이런 나무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19세기 이제 중엽에 어떤 일이 또 발생하냐면 아라비카 종 말고 로부스타 종이 콩고에서 발견이 돼요. 숲에서 어떤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커피랑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그 나무가 로부스타라는 건데 그거는 병충해도 강하고 그다음 좀 더워도 잘 자라고 그죠? 비가 좀 많이 와도 잘 자라요. 그럼 이걸로 이제 대체하면 되겠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종은 커피 맛이 써요. 더 써. 아라비카에 비해서 더 맛이 쓰고 뭐 풍미가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가 어떻게 거래되냐? 한 40%에서 50% 가격에 거래가 돼요. 하지만 아라비카가 나무 한 그루에 한 450g 정도 생산될 때 로부스타는 뭐 700g에서 1.3kg까지 생산이 되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인도네시아 거기도 이제 로부스타로 다 바꾸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 지도를 쫙 보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 아시아랑 오세아니아 쪽은 로부스타 종이 많이 자라요. 그리고 중남미 같은 나라들은 주로 이제 아라비카, 아프리카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커피 벨트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적도를 기준해서 위로 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23.5도 내가 이 커피 벨트예요. 커피가 자라기에 적당한 식생 환경을 갖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23.5도 위쪽에 있잖아요. 위도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커피가 자라기에 적당하지 않죠. 커피는 아라비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 더우면 못 자라요. 그럼 로부스타는 더워도 자라니까 우리나라 괜찮냐? 안 돼요. 왜냐? 서리가 내리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서리가 내릴 때 혹은 추위가 올 때 죽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강릉에 가고 제주도에 갔더니 커피 나무가 있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지 커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온실 속의 커피 말고, 그죠? 노지에서 자라는 그런 커피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유는 왜 그렇다? 서리가 내리고 겨울이 있기 때문에 커피가 죽는다. 커피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해 살이에요. 그리고 쌍떡 식물이고 상록 식물이에요. 항상 푸른 식물이에요. 그리고 꼭두서니과에 속하고 코페아 종이라고 해요. 코페아 아라비카, 코페아 로부스타, 그 다음에 이제 코페아 리베리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비밀이 세 개가 나왔어요. 아라비카, 로부스타, 리베리카. 이거 전부 다 아프리카를 원산지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7세기에 에티오피아 카파 지방에서 커피가 발견됐대 있죠. 그게 아라비카. 그 다음에 이제 콩고 같은 나라, 거기 이제 로부스타, 이제 카네포라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리베리카는 라이베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가 리베리카라는 커피가 유명해요. 근데 이 커피 맛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아요. 그 로부스타만큼 쓰고 혹은 더 쓰고 맛도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서 리베리카는 수입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리베리카를 구경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맛있는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원두로 드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인스턴트 커피로 드시기도 해요. 또 하나로 드셔요. RTD 커피라는 걸로 드셔요. 나는 그런 거 마신 적 없는데?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죠. RTD 커피는 뭐냐면 Ready to Drink예요. 마실 준비 됐냐? Ready. 준비해. To drink. 마실 준비해. 그냥 마시기만 하면 돼요. 그런 커피가 뭐가 있어요? 캔커피,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그런 커피들은 그냥 빨대 꽂거나 그냥 여러분이 마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RTD 커피라고 하고. 또 하나 인스턴트 커피는 인스턴트 커피에 그거를 입에 털어서 넣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성격이 급해도 그런 분들은 없어요. 뜨거운 물이나 우유나 이런 데 타서 드신단 말이에요. 어쨌든 개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편리하죠. 원두 커피는 어때요? 원두 커피는 뭐 핸드드립으로 추출하든 아니면 각종 머신으로 추출하든 그런 손이 좀 많이 가는 거죠. 여러분 인스턴트 커피를 이제 궁금하게 생각할 거예요. 인스턴트 커피는 언제 생겼나? 참 나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가 계속 맛있어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원두 커피를 많이 마시잖아요.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도 점점 맛있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오늘 뭐 여러분들 맛있는 커피의 조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생두가 좋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원두가 좋아야 된다. 세 번째는요, 추출, 이 바리스타의 능력이 중요하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신 사람의 기분과 태도가 중요하다. 그게 이제 맛있는 커피의 이 조건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마다 그렇지만 맛있는 커피에 대한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신맛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쓴맛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시럽이 넣은 그런 커피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취향이 있을 텐데, 그래도 적어도 이 네 가지 조건은 만족해야 맛있는 커피가 될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생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2강에는 생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